이렇게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오스테오패시나 뭐 불기소토 이용생이랑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캐나다 쪽에서 지금 페이퍼를 쓰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시리아식 경영 연구에 하고 있고, 뭐 체중력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초음파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AOM 그리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씩 이제 추려가지고 하는 거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오스테오패시 면허 있고요. 그러니까 나중에서 뭐 미국 하나 전문이 딴 사람은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킬레이션하고 뭐 초음파로 진단하는 자격증입니다. 국내에 70명 정도 있고요. 리제너레이션 이게 인터벤션 하는 자격증인데요. 국내에서 3명 있고 저 지금 될 것 같은데 시프트랑 FIPQ는 저 전에까지 해서 처음으로 땄고요. 나머지 뭐 주사 넣고 뭐 하고 하는 거는 이제 강의는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제가 하는 내용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사실 케이스 리뷰를 조금 더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강의를 준비한 시간이 좀 짧아서 내일 팔로우이 되어 있는 하차가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젝션 테크닉이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냥 블라인드 인젝션이라는 표현을 요즘에 안 씁니다. 요즘에는 전부 다 팔페이션 가이드 인젝션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2012년도까지만 해도 팔페이션 가이드랑 울트라사운드 가이드가 차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포크란 리뷰에서. 그런데 2015년도가 되면서 그러나 휴머럴 조인트, 바이셉스 그냥 흔히 말해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초음파로 인젝션을 하는 게 훨씬 더 정확도가 높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커스트 이펙트니스나 그 다음에 정확도, 그 다음에 효과 면에서 훨씬 좋다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푸드앤앵클이나 혹은 리스트나 이런 부분에서 정확도가 아예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힙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를 보고서만 인젝션을 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나머지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퍼 익스트리미티에서 뭐 정확도를 볼 때는 뭐 작게는 26%까지 랜드마크 가이드 인젝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초음파를 보고 하는 거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00%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보고 인젝션을 한다는 거는 요즘에는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급하게 정리를 해왔는데요. AC 조인트 인젝션입니다. AC 조인트 인젝션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도플러를 켜고 지금처럼 약이 들어갈 때 저 아래쪽으로만 정확하게 들어가야지만 AC 조인트 인젝션이 됐다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블라인드 인젝션을 했을 때, 팔페이션 가이드 인젝션을 했을 때 그 정확도에서는 좀 큰 차이가 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숄더 조인트 인젝션인데요. 이게 안테리어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안테리어 쪽으로 들어간 이유는 저희가 숄더의 인스테빌리티가 발생을 하거나 뭐 했을 때 하는 건데요. 지금 같은 환자입니다. 같은 환자인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어깨가 아파갖고 AC 조인트에서 좀 프래그먼트가 있었고 안테리어 쪽으로 좀 많이 인스테빌리티가 있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54세 남자였고 저희 직원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여러 가지 했는데요. 약이 들어갈 때 보면은 아래쪽에 영상이 좀 잘 안 찍혀가지고 오늘 찍느라고 이 아래쪽을 보시면요, 이 아래쪽에 여기 이제 조인트 라인이거든요. 이 부분이 글래누레이고 레이브럼이고 이쪽이 휴머러스 쪽인데요. 이 부분이 살짝 벌어진 게 보입니다. 약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약이 들어갔는지 이런 거를 보여줄 때 저 같은 경우 환자한테 인젝션 할 때 다 보여주면서 인젝션을 합니다. 실제로 저기로 들어간다고. 그리고 힙에 들어갔을 때는 아예 비교 대상 자체가 없어요. 비교 대상 자체가 없고 그냥 힙에 들어갔을 때는 초음파로 가이드를 쓸 때 100%입니다. 인젝션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다이를 다 쏘거든요. 사실 다이를 다 쏘는데 다이를 쏘서 힙 같은 경우에는 실패한 적은 없습니다. 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것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어프로치가 다양하다는 의미가 되고요. 점점 보고를 하는 거는 거의 초음파를 보고 있을 때 100%를 보고를 하는데 초음파를 보고 인젝션을 했을 때 드라이기가 가장 힘들다. 이건 정설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계적인 학회에서 전부 다 드라이기에서 인젝션을 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인젝션에서 이제 이렇게 아까 이야기하셨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쿼드리셉스고 이 부분이 제니트랄리스 머슬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로 들어가야 되고요. 이 사이에서 인젝션을 할 때 니들이 들어가죠. 니들이 들어가서 하나 도플러를 켜고 하는데요. 지금처럼 부풀면 제대로 안 들어간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인젝션 자체가. 그래서 제가 니들을 좀 더 어드밴스를 하는 거죠. 부풀면 안 됩니다. 아까 방금 전에 저희가 아래서 봤던 것처럼
풀지 않고 그쪽으로 약이 쫙 퍼져 나갔을 때만 제대로 들어간 거고, 흔히 우리가 팔페이션 가이드로 해서 내가 얼마나 경험이 많은데, 굉장히 경험이 많은 5년에서 7년 이상 경험이 된 정형외과 의사와 초음파 가이드를 했을 때 우리가 비교를 했는데 25% 30%만 실제 니 조인트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푸드앤앵컬에서도 차이가 굉장히 크죠. 랜드마크 가이드를 했을 때는 58%. 여기 보시면 수치가 논문이에요. 실제 논문이 다 100으로 나오죠. 차이가 이렇게 굉장히 심해요. 실제 저희가 랜드마크 가이드로 거의 정형외과에서 배우고 초음파를 트레이닝 안 하는데 그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이렇게 차이가 좀 분명하기도 쉽진 않죠. 그리고 이제 아티클 리뷰를 이제 몇 가지 할 건데요. 워낙 이영 선생님이 잘 정리를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내용은 많이 정리는 안 했어요. 이 부분에서 이제 2019년도에서부터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가장 이제 차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내용이 아디포스 드라이브에서 점점 이제 리포점으로 갑니다. 리포점으로 가고 저희가 이제 팻젤까지 오는 거죠. 이런 내용 자체가 왜 이렇게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FDA가 있는 것 같아요. FDA 맞나요? 미국 FDA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FDA에서 우리가 미니멀리 매니플레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제 점점 달고, 여러 가지 360일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롤을 달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점점 쫓아가는 거고, 사실 이영 선생님이 다 개발하시고 미국에서 돈은 벌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에서 가서 사실 저희가 뭐 강의 같은 걸 듣고, 저희 미국에 1년에 많이 나갈 때는 뭐 7번, 8번, 더 많이 나갈 때는 한 10번도 나간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을 정리를 해서 뭐 발표를 하고 뭐 할 때 닥터리랑 같이 뭐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너는 뭐 할 말이 없구나, 뭐 그 정도로 굉장히 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카데믹한 부분은 이영 쌤한테 물어보시는 게 맞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이런 아디포스 드라이브라는 말이 나온 거는 전부 다 엔자임으로 처리를 한 거다. 자, 첫 번째, 저희가 개원가에서 생각을 했을 때 엔자임 안 쓰는 게 좋아요. 왜 안 좋은지 아세요? 왜 그게 더 좋은지 아세요? 비용이 더 들어가요. 엔자임 비용이 더 들어가요. 실제로 가장 그냥 크게 뭐 피부에 와닿는 게 그거예요. 엔자임을 썼을 때. 두 번째, 규제에 걸리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요. 아마 엑소존 이야기 선생님 하셨죠? 네. 시간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세 번째가 엑소존이에요. 세 번째가 엑소존인데요. 우리가 셀룰라 멤브레인이라는 거를 우리가 엔자임 처리를 하게 되면은 녹여버리고 파괴를 시키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런데 그 엑소존이라는 것을 그것만 상품 내가지고 파는 게 있거든요. 요즘에 굉장히 고가에 팔고 있어요. 피부 미용으로도 팔고요. 그 다음에 몰로도 팔고요. 하다못해 뭐 ALS, 루게릭을 치료한다고도 팔고요. 뭐 난치병 같은 거 판다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 좋은 거를 버려야 되죠? 엔자임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이 이런 아디포스 드라이브에서 우리가 라이포젠까지 이제 오는 게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라이포젠이라는 애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렇게 엑소좀이라는 게 좋은데 우리는 그거를 파괴를 시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이탈리아 그룹에서 이제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발을 해서 하는 거는 자기들은 이렇게 클로즈드 시스템으로 해서 와싱을 하고 뭐를 하고 한다. 이제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뭐 뒤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했어, 뭐 했는데 뭐 큰 문제는 없었어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에비던스를 갖추는 게 굉장히 재밌었던 게 제가 이제 고민을 했던 건 그거였거든요. 그러면 백그라프트 하고 거기다가 PRP 해버리면 안 될까? 백그라프트 하고 거기다 SVF 놔버리면 안 될까? 그러면은 그거 팻도 되고 다 되잖아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브리칭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엑소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풀어나가더라고요. 왜 우리가 SVF라는 거를 사용하는 것과 그리고 라이포점으로 건너갔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팻젤로 왔는지, 그런 이제 역사를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사용하시는 게 편해지거든요. 일단 의사가 편해요. 우리가 아디포스 드라이브들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하루에 안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라이포점으로 가면서 클로즈드 시스템이 돼요. 클로즈드 시스템이 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인펙션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엑소점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고민했던 거는 이 라이포점과 팻젤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걸 제일 고민을 했어요. 제가 자료를 오늘 받았거든요, 사실. 오늘 받아서 이제 리뷰를 하면서
먼저 강조를 시키고 제가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엑소잼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근데 먼저 개발자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선생님 장점이 뭔가요? 리포잼에 비해서. 리포잼은 네. 우리가 실험실에서 흔히 쓰는 비밀이에요. 비드밀. 그러니까 유리 구슬이나 아니면 플라스마라고 허스마랑 플라스마 다른 의미인데, 그러니까 뾰족뾰족한 어떤 형상을 가진 딱딱한 머티리얼들 사이에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벗어지게 하는 건데, 사실은 비드밀 테크닉으로는 얘네들 커팅을 못 해줘요. 잘게. 그래서 이제 비드밀이 훌륭한 분쇄장치라고 마이크로나이제이션이 안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엑소존 효과를 보려면은 엑소존이든 셀룰라 이펙트든 이거 하나 이해하세요. 내노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슈퍼파라, 그러니까 자성이든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면 노출 표면적이 극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떤 화학물질이 있어서 유리에서 나오려도 그러니까 우리 각설탕, 그러니까 덩어리진 우리 흑설탕 커피숍에 가면은 굵은 알갱이 설탕하고 가는 알갱이 설탕하고 얘네들이 순식간에 녹는 건 가는 알갱이고요. 그다음 걔네들이 먹고 화학물질 유리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어쨌든 노출 표면적이 넓을수록 그만큼 유리한데, 그러니까 입자 사이즈가 2분의 1로 줄면 아시겠지만 표면적은 4배가 늘죠. 4배가. 근데 거기서 만약에 유리돼야 될 총량까지 하면 거의 세제곱에 가까운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부피 효과를. 근데 이 비드밀, 라이포잼은 비드밀인데, 비드밀로는 큰 지방세포는 깨요. 기름을 빼내는 것까지는 목적 달성이 가능한데, 이 콜라겐 파이버들이 얼마나 질겨요. 이거를 커팅은 못해요. 커팅을 못하니까 이런 어떤 마이크로 파티클 이펙트라는, 나노 이펙트라는 걸 우리가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엑소솜이라는 걸 굳이 말한다고 걔네들은 엑소솜 노출 면적이 극히 저희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제가 비드밀 옛날부터 썼는데 2006년도에 비드밀 처음 시도에 실패했고 접었어요. 왜 접었냐면 이 파이버들이 그러니까 유리 구슬 갖고 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시도한 게 필리스 면도 개념. 머리카락을 믹서기에 넣고 갈아봤더니 머리카락이 하나도 안 잘려요. 그만큼 머리카락이 질기거든요. 근데 머리카락을 자르는 도구가 있더라고요. 면도기. 필리스 면도기가 그래도 머리카락을 잘라요. 날이 가리하고. 그래서 그 페체 필라젤러의 첫 번째 모델은 필리스 면도기를 그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밀폐해서. 근데 그도 문제가 있어요. 콜라겐 파이버들 많이 껴요. 로스가 많아져. 그래서 지금 모델이 나오게 된 건데, 어쨌든 엑소존 이펙트나 셀룰라 이펙트나 뭐든지 10 마이크로까지 줄어들면 좋겠죠. 10 마이크로 되면 셀이 깨지니까 제가 만들려고 했던 건 50에서 100 마이크로 사이 정도의 파티클을 만들자. 얘네들은 몇 밀리냐면 5000 마이크로 정도가 평균 사이즈예요. 이 라이포잼으로 말하면 5000 마이크로하고 50 마이크로하고의 그 입자 사이즈니까 우리가 이제 파티클 분석을 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면에서 엑소존 말을 성질일 것은 아니에요. 라이포잼은. 이제 학술적인 이야기를 들으셨고요. 프랙티컬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센트리피게이션을 하고 이머시피케이션을 시켜가지고 컨덴세이션을 시키는 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을 하자면요, 부피를 줄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네. 농축이 되겠죠. 네, 기름 그렇게, 파이버가.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이제 제가 이해를 한 거는 쭉 봤어요. 논문을 보다 보니까 엑소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근데 이제 엑소좀을 제가 생각하는 엑소좀이랑 얘가 말하는 엑소좀이 조금 다른 것 같고, 그 다음에 셀 멤브레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장점이 뭘까 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백그라프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다 무슨 과시죠? 정형외과랑 재활학과 같은 건가요? 백그라프트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40에서 60%만 남아요. 잘 봐줬을 때.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시는 얘기지만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몰라요. 관심 없으시고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남아요, 사실. 왜 안 남지? 이거는 왜 자가적으로 없어지지?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니에다가 팻을 넣으면은 그 팻이 그냥 전부 다 에이포토시스 빠진다라고 리포즘 회사에서 자기 거를 광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백그라프트를 하고 PRP를 하고 했을 때 좋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정형외과 의사가 좋아하는 개념이 있어요. 스카폴딩의 개념이죠. 스카폴딩. SVF를 했어요. 이거 좋아. 아주 좋아. 좋은데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아디포스 드라이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는 스몰 투 미디엄 사이즈까지는 잘 돼. 근데 미안하지만 라지에서 안 돼. 매시브에서 안 돼. 그러면 왜 그게 되죠? 왜 되냐? 이제 그거를 말해요. 근데 그럼 PRP랑 차이가 뭔데요? PRP에서 이제 말을 하는 거는 얘네가 들어가가지고 뭐 재생인자를 넣고 뭐를 하고 뭐 TGF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좀 PTR-CT에서 그 텐던의 팁에서 우리가 뺐더니 숫자는 많은데 얘네가 기능이 잘 안 된다. 그 기능을 우리가 돌려주는 기능을 한다. 이거를 하면서 PRP나 그 다음에 아디포스 드라이브드 스템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장점은 제가 볼 땐 스카폴딩이에요. 정형외과 의사의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메시브 테어나 뭐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스카폴딩에 대한 거를 해결을 못 하거든요. 사실 SVF를 했어요. 그래 성장인자 들어갔어. 근데 콜렉스 된 건 어떻게 하죠?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예요. 제 강의는 이제 굉장히 심플한데요. 이분은 크로닉 OM이고요. 서울대병원에서 6년 전부터 스테로이드를 계속 복용을 했고요. 나이는 33살인데 키는 180 정도 되고 몸무게는 130kg 정도 돼요. 굉장히 유쾌하고 성격이 좋고, 근데 크로닉 OM으로 진단을 받고 그냥 자기는 목욕탕 갈 때마다 이 종아리 쪽 사진이거든요. 티비아 쪽에. 근데 보면은 파샤가 망가져 있고요. 이쪽으로 계속 인플라메이션 사인이 있고, 환자는 그냥 좀 괜찮다가 컨디션 안 좋고 술 먹고 하면 거기가 빨개져요. 스테로이드 안 먹으면 또 안 좋아져요. 계속 이제 그렇게 달고 살았어요. 근데 우연찮게 이제 서울에 사는 친구들, 여자친구가 저희 병원이랑 좀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왔어요. 이걸 고칠 수 있겠냐고 저한테 온 거예요. 지금 이제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어떻게 됐죠? 제가 사실 크로닉 OM 이전에 나머지 스테로이드는 1년 전부터 끊었고요. 나머지는 다 좋아졌어요. 근데 이 부분이, 원장님 이 부분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그때 이제 제가 팔제를 만난 거죠. 저는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는데 페리오스템의 스텔링이 전부 다 없어지고 다 뺐어요. 다시는 빨개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제 실제로 한 게 지금 이게 팔로우 한 게 4달째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더 이상 목욕탕 가도 빨개지는 게 없고 자기는 해피하다. 저는 이제 페젤의 개념을 스카폴딩의 개념과 그 다음에 임균 모듈레이션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접근을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환자는 굉장히 해피해요. 올바로 제대로 보신 거예요. 그게 엽기가 그 연관이 다 사실 있는 건데 그렇게만 포커싱 하신 거 제대로 보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SVF를 넣었을 때 이 환자는 저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막아줘야 되거든요. 막아줘야 되는데 막히지가 않는 거예요. 충격파 많이 했어요. 킬레이션 했어요. 호르몬 조절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임민 모듈레이션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근데도 안 돼가지고 이제 제가 미국 항노화 전문이라는 걸 따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난치병 환자, 뭐 루게릭, 그다음에 뭐 파킨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마무리를 할 때 하고 났더니 환자가 굉장히 해피해요. 지금 며칠 전에 갔는데.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77세 여자 환자고요. 아까 이제 몸무게가 이 정도가 나와요. 180에 69.5, 그 다음에 30년 전부터 무릎이 아팠어요. 근데 30년은 조금 긴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한 40년 전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왜 이 40년을 제가 아냐면 저희 이모예요. 제 이모고요. 몸무게 너무 많이 나가셔가지고 그냥 나는 못 걷는다고 생각하고 우울증까지 빠지셔가지고 방에서만 생활하시고 방에서만 대수면서 보셨어요. 거의 움직이지 못하시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를 좀 크게 당하셔가지고 리프렉처랑 그 다음에 버티브럴 빠지고 콜렉스 된 거 한 3개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 부러지고요, 어디 부러지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일상생활이 잘 안 되시는 상태에서 뭐 해줄 수 있는, 수술을 너무 하기 싫은데 이게 뭐 해줄 수 있는 게 있냐라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게 우울한 목소리로 전화가 와서 제가 치료를 들어갔습니다. 이천에서 인천으로 오시는 게 1시간 좀 넘게 걸리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라이트니죠. 라이트니에서 지금 제가 접근한 것도 마찬가지 스카폴딩의 개념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생각을 했죠. 먼저 해결을 해야 될 거는 일상생활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티비아와 피머 쪽의 관절이 아니고 먼저 파테로 페모랄 조인트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국 사람들 생활할 때 항상 무릎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동작을 힘들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먼저 주목을 했고요. 왼쪽도 뭐 마찬가지죠. 이제 이게 왜 있냐면요. 이 왼쪽 있는 데가 피부가 다 죽어가지고 다 스킨그라프트하고 뭐 하고 강남 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스킨 개사가 와서요. 앞털이 다 터지고 다 떼내고 거기서 그라프트하고 아예 근육 쪽에 머슬 차이도 있지만 지방량 자체를 저는 지방량 체크를 하거든요. 지방량 자체가 처음에 이 상태에서 지방량이 50%였어요. 몸무게 70 중에서 50% 이상이 지방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리가먼트랑 나머지가 다 좋아지더라도 못 걸어요. 근육 자체가 없기 때문에 sarcopenia 상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지금 몸무게를 이렇게 뺐죠. 그래서 라이포석션과 이제 그런 효과를 같이 누리기 위해서 저는 이제 한 거고요. 이때 지방량이 이제 45%에서 44%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이제 한 결과예요. 이게 가장 최근에 거를 제가 사실 찍어 오려고 했는데요. 찍어오지 못했고 오늘 오실 수 있냐 그랬더니 오늘 못 오신다고 해서 내일 오신다고 해서 못 찍었어요. 근데 보면은 파텔로 페모랄 조인트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걸어오셨거든요. 지팡이를 짚고 옆에서 잡고 겨우겨우 걸으셨어요. 근데 나중에는 지팡이는 짚고 오세요. 근데 옆에서 부축은 안 해도 돼요. 이제 제가 스코링을 하면 좋겠죠. 근데 제가 스코링이나 이런 걸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같은 경우에도 파텔로 페모랄 조인트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제 방에서는 생활을 하고 화장실은 갈 수 있는데 나 밖에 마트 갈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마트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앞에 슈퍼나 한번 갈 수 있게 해보겠다고 말을 하고 얼마 전에 이제 한번 2차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전화가 이제 연락이 온 게 전보다 이제 좀 더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어떤 부분이 좋아졌나? 통증도 좀 많이 사라지고 방에서 이제 좀 집 밖을 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2차. 1차에서 2차를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시기를 한 3개월에 4개월 정도 줬어요. 호르몬 잘 유지되는지 보고 비타민 C, D 같은 거 먹여가지고 디톡스 시키고 그리고 킬레이션 같은 경우는 계속 과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레이저 해모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민 모델레이션까지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ESR 자체가 굉장히 높아서 크로닉한 상태에서는 저희가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민 모델레이션까지 다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스무시 엄청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그렇게 케이스를 한 거는 이제 2개고요. 이제 뭐 질문이 그런 걸 저한테 이제 김광희 사장님이 요청을 했던 그거예요. 엠볼리즘이 생기지 않느냐. 이제 엠볼리즘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는 워낙 오래전부터 이제 밝혀졌는데요. 정형외과 의사들이 지방을 넣었을 때 그런 부분에 엠볼리즘이 생기지 않냐. 결론은 이제 생기지 않고요. 생겼다는 사례 자체가 거의 없어요. 최근에 논문에는 아예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같이 우리가 펫젤 이전 세대 리포점이나 그 다음에 펫젤로 넘어가면서부터 클로즈드 시스템이 되면서 장점이 여기서 펫이랑 오일이랑 그런 것들 다 빼앗겨요. 다 빼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이제 없어요. 엠볼리즘 자체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컴플리케이션 없다고 나와요. 아무것도 없대요. 컴플리케이션들이 아예 없다고 나옵니다. 논문 자체를 제가 리뷰를 한 10개, 한 15개 했거든요. 근데 논문에서 없대요. 이제 제가 뭐 리뷰를 한 논문은 오일 엠블레즘이니까 이렇게 오일을 거의 제거하잖아요. 제가 이제 실제로 본 논문은 지금 제가 리뷰를 한 논문들이 이거거든요. 이제 제가 이름을 좀 임의로 바꾼 것들은 있어요. 근데 2016년부터 이렇게 쭉 논문 리뷰를 했는데 논문에서는 엠볼리즘에 대한 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컴플리케이션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얼굴 외에는 엠볼리즘은 없다고 보셔도 되냐면 이게 엠볼리즘이 되려면 그냥 역류했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렉트로 무슨 혈관을 찔렀다고 해서 엠볼리즘이 되는 게 아니고요. 뭐 그럴 일도 특히 드물고 그다음 엠볼리즘의 원인은 왜 아터리를 제대로 막아야 되는데 그런 큰 덩어리 내지는 아주 작은 덩어리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토끼 실험할 때 에어 엠볼리즘으로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에어는 사이즈가 안 정해있고 아주 작으니까 정맥에다 에어 넣으면 나중에 엠볼리즘 죽는데 그래서 오일을 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얼굴에서도 지방 그냥 놓는데 사실 손의 힘을 엄밀히 조절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센 상태에서 오일이 쭉 하고 어딘가로 가면 그건 엠볼리즘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얼굴 쪽에서는 혈관이 굉장히 근처에 있어가지고 이게 압력이 어느 한 높아지면 쫙 퍼져요. 주변으로 했다가 얘네들이 이제 압력이 사라지면
다시 아터리를 타고 리디스트리뷰션 하는데 이때 재수없게 어디로 가면 거기에 몰려지는 거죠. 근데 뭐 정형외과 영역에서 몰려지면 사실 낫다고 크게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라이프 석션 할 때 너무 세게 주무르면 굉장히 오비상 환자에서 라이프 석션 와서 막 주무르고 하면 그건 좀 오일이 터지면서 좀 생길 수 있다고 나와요. 뭐 그거 실제로. 근데 이제 주사할 때 모르지만 그냥 걱정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실 때 인디케이션을 생각하면은 머릿속에서 떠오르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DOA, 로테이터 퍼프, 다른 것도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부경 선생님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이건 팁이에요. 네. 뭐 앰플리온에 써도 되겠죠. 그렇죠. 네, 이거 모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조인트. 오케이. 그럼 조인트를 제외하고. 저는 무릎에서 그 조인트 말고요. 그 저희가 이제 인프라카펠라 팩패드 같은 데 아트로피가 왔었을 때 이런 거로 이제 좀 해주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좋아질 수 있고 인프라카펠라 펫을 떼가지고 그거를 다시 이제 백그라프트를 한 그거를 다시 아리퍼스라고 스캔슬을 했을 때 효과가 좋다 이제 뭐 이런 용도도 있습니다. 근데 혹시 뭐 이게 네. 임핀지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혹시 뭐 거기서부터 이제 양 조절이 중요한데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거기 말고 굉장히 되게 좋은 영역이 있어요. 스파인. 스파인에서 우리가 초음파를 보고 나서 그쪽에 텐던이나 혹은 머슬 쪽에 테러가 있었을 때 그쪽 부분은 초음파로 찾아서 백그라프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쇠째를 주고 나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온다. 우리가 수술을 해도 계속 저래요. 뭐를 해도 계속 그래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서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는다. 요즘 이제 리포트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해외 갔을 때 나중에 그냥 잠깐만 이거 보여드리고 가려고요. 이게 SVF 컬렉션 한 거고요. 이게 약간 뿌예요. 이렇게 보시면 센서 스펜션이라 뿌였고 뭐 어쩔 수 없이 라이프 조금 들어서 약간 분홍색인데 이걸 몇 개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셀이 카운팅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극히 일부 샘플링을 해서 카운팅하고 숫자 곱하면 토탈 셀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보시면은 우리 예전에 정맥으로 중에서 봤다 엠볼리즘 막 제가 볼때 다 이게 일단 정맥으로 들어가면 렁이라는 큰 필터를 거치게 돼요. 렁의 캐필라리는 2 내지 3 마이크로미터거든요. 이게 여기를 관통해서 어디로 아터리를 막는다는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는 그러니까 아나토미컬 베리에이션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서 폴모널 엠볼리즘도 아니고 브레인 엠볼리즘을 만들었다. 이거는 일본 뉴스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덩어리가 조금 있어도 렁에서 걸려요. 근데 필터링을 했기 때문에 덩어리도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 이거 아이브이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브이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나요? 제가 얘기할까요? 네, 선생님 그 저기 로테이트 컵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뭐 네. 스파이 쪽에 뭐 들어가면